모두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기적이란 걸 믿으시나요? 그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50대 초반이란 늦은 나이에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겪은 것이었으니까요. 사실 저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7살이란 어린 아들만 두고 젊은 시절 저를 떠나버렸고, 게다가 저희 하나뿐인 혈육인 언니는 저를 배신하며 상상하지도 못할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에 시달리며 저는 하루하루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가장이 되어 하나뿐인 저희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한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며 잃어버렸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에게도 피눈물 나는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고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상한 아저씨한테 끌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때 일이 너무 충격적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자신을 끌고 간 아저씨가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했죠. 아마도 남편은 돈 때문에 납치범에게 납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은 버려졌고 정신을 차리니 보육원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홀로 고아의 몸으로 자수성가해 큰 식당을 열어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언니네가 형편이 어려웠는데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형부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힘들 때마다 남편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언니는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했고 다행히 나중엔 형부 사업이 잘 되며 언니네 형편도 점점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정말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 말고 새로운 식당 하나를 더 열어 막 일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몸이 무리를 해서인지 갑자기 쓰러졌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병원에 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췌장암 3기란 진단을 받았죠. 그 소식에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저희 아들은 그때 7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으니까요. 남편이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때와 같은 나이였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희 둘만 두고 갈 수 없다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멀리 여행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의 아들을 잘 키우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요. 이젠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떻게든 저희 아들을 지키며 보살펴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의 가게까지 남아있던 상황에서 어떻게든 제가 잘 살려서 운영을 해야 했죠. 왜냐하면 남편이 새로 식당을 개업하면서 큰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때야 남편이 아플 줄 모르는 상황에서 원래 운영하던 식당이 잘 되니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었지만 남편이 떠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나는 노력을 하며 어떻게든 남편의 식당을 지키려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식당 2곳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은 것은 큰 빚밖에 없었죠. 이미 남편을 치료하며 들어갔던 비용도 버거운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빚쟁이들까지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 김 사장 믿고 돈 빌려줬는데 이미 죽고 없으니 이 돈을 누가 갚느냐고! 당장 빌려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죄송해요. 저희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떠날 줄 몰라서 아무런 대비도 못했어요. 저희도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그거야 아줌마 사정이고 우리도 돈이 남아들어서 김 사장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장 우리 돈 갚아. 맞아, 어서 돈 갚아. 돈 없으면 살고 있는 이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애 두고 콩밥 먹고 싶은 게 아니라면 우리한테 빌려갔던 돈 빨리 갚으라고. 결국 저는 남편이 빌린 돈을 빚쟁이들에게 갚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살던 집까지 팔아 정리하며 아들과 함께 단칸방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빚이 전부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리고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그저 눈앞이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아주 충격적인 뜻밖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엄마 고향 친구분에게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왔던 거예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것보다 혜정아,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네 남편 떠나고 식당도 망해서 힘들어졌다고 해서 연락해봤어. 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언니가 너희 부모님 재산 안 나눠줬던 거야? 예? 아줌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재산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이 순진한 것. 너네 언니한테 크게 당했나 보다. 너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 있잖아. 그쪽에 기차역 들어서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가만히 들어보니 너네 언니가 너희 부모님한테 너랑 나눠주겠다고 약속하고 자기 앞으로 돌리면서 그때 정리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 지 혼자 홀랑 다 처먹었나 보네. 뭐라고요? 그건 분명히 언니가 부모님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팔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줌마 말씀은 저희 둘 나눠 가지라고 물려준 부모님 재산을 언니가 전부 빼돌렸단 말씀이세요? 그래! 그때가 네 남편이 막 가게 차리고 너도 도와주느라 정신없었을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가 이야기한다고 너희 부모님한테 땅 이야기 못하게 하더니 기어이 사달이 나버렸네. 그 후 너희 부모님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었으니 나도 너한테 이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선 까먹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네 언니가 너한테 나눠준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보네. 아유, 못된 것. 그동안 너네 언니 힘들 때마다 너가 네 남편이랑 도와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었어. 아줌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언니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길로 저희 아이를 옆집에 맡겨놓고 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언니네 집 대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짜증이 가득 섞인 얼굴로 언니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시끄럽게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부모님이 언니랑 내 앞으로 물려주신 땅 있다고 하는데 언니 그 사실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이래서 언니 우리 남편 아프고 나서 내가 돈 이야기할까 봐 우리 남편 아픈데 병문안도 잘 안 오고 내 전화도 안 받았던 거였어? 언니가 어떻게 이래? 남편 아플 때도 그렇고 내가 남편 떠나고 식당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거 알면서 이미 예전에 부모님 재산 받아놓고 어떻게 나한테 모른 척할 수가 있었냐고. 지금이라도 당장 돌려줘. 부모님이 남겨주신 내 재산 당장 돌려달라고. 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이야기하니? 그리고 그 땅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거지 너랑 나눠주신 거 절대 아니거든? 언니 어디서 거짓말이야. 나도 확실히 알아보고 다 듣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 증거 있니?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 너랑 나랑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부모님 유언장이라도 있냐고. 이미 너가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는 시간도 지났고 그 돈 전부 쓰고 나한테 없어. 전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서 식모 일이나 하든지. 그러면 내가 너 공짜로 밥은 먹여줄 수 있어. 그리고 남편도 너 도와주는 거 반대라고 하고 너한테 줄 건 1원 한 푼도 없으니까 그만 꺼져. 밤도 이미 늦었고
나 피곤해서 자야겠으니까. 저런 사람을 언니라 믿고 지내왔다는 사실 자체가 뼈저리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언니와 형부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저와 남편 앞에서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며 잘 보이려고 하더니 형부가 사업도 성공하고 제가 가진 게 없어지자 딴 사람이 되어 저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미 오래전 저희 두 자매에게 물려준 부모님의 재산까지 빼돌린 걸 보면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막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억울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에 받쳐 머리를 잡아 뜯어놨죠. 언니는 어떻게든 저를 이겨먹으려고 했지만 이미 벼랑 끝에 서서 눈이 돌아간 사람을 이길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네가 그러고 나 언니냐? 너 같은 건 언니도 아니야. 넌 쓰레기라고. 너 내 머리 당장 놓지 못하겠어? 아프니까 당장 놓으라고. 아니,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먹어라. 그리고 저는 저희 언니 이마에 박치기를 했고 저희 언니는 쌍코피를 흘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피? 지금 내 코에서 코피 나잖아.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경찰에 막 신고해 버릴 거라고.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나도 너 폭행죄로 경찰에 막 신고해 버릴 거니까. 어디 그렇게 비열하게 살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그렇게 저와 언니와의 인연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알아보니 그나마 공장 일이 월급을 가장 많이 줘서 저는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저희 아들이 집에서 자는 틈을 타 새벽에 기사식당에서 그릇 닦기 알바를 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남편 빚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로 전세를 얻어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들이 엄마 고생하는 걸 아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매번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 졸업해 취업할 때까지만 뒷바라지를 잘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예상치 못하게 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던 대학에 떨어졌던 겁니다. 무조건 붙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정말 들어가고 싶던 대학에 몇 군데만 지원을 했었는데 경쟁률이 높았던 것인지 전부 떨어지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수능도 잘 보고 반에서 1등만 하던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제가 묻게 되었어요. 아들, 정말로 대학에 떨어진 거 확실해? 어? 응. 이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던 과들이 전부 경쟁률이 높더니 그렇게 됐어. 엄마, 고생해서 내 뒷바라지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지.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다시 도전해보자. 엄마, 아직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할 정도 능력은 된다고. 알았어, 엄마. 고마워. 그리고 저희 아들은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며 독서실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독서실에 다닌다던 저희 아들의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매일 피곤해 찌든 얼굴로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몸에선 파스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조만간 기회를 봐 아들이 정말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몰래 미행을 해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독서실을 다닌 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인가
토요일 주말에도 독서실에 간다는 아들을 보내고 집에 미뤄두었던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하는 말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 지금 한창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 아니야?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했어? 엄마, 내가 사실 엄마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나 사실 그동안 독서실 안 갔어. 나 실은 말이야. 이번에 대학에 붙었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엄마가 너무 고생할 것 같은 거야. 그동안 아빠비 갚으면서 혼자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내 학비며 생활비며 엄마가 그걸 어떻게 또 혼자서 다 감당해. 그래서 내가 대학 등록금 벌어서 내년에 다시 대학 들어가려고. 나 사실 공사장에서 노가다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짐 옮기다가 쌓여있던 자재들이 무너지면서 내가 살짝 다쳤지 뭐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얼마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대. 엄마 그동안 속인 것도 이렇게 다쳐서 엄마 걱정하게 만든 것도 내가 정말 미안해. 뭐라고? 그러면 너 지금 공사장에서 다쳤다는 소리야?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데? 그리고 이 바보야.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하나 건사 못할 것 같아? 엄마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어도 너 하나 보고 버텼어. 너한테 해주는 거 엄마는 즐겁기만 했지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그러게 왜 혼자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 다치기까지 한 거야? 성준아, 너 지금 어디 병원이야? 엄마가 당장 갈 테니까 어서 말해.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아들이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다쳤다는 말에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몰라요. 게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까지 붙어놓고도 제가 힘들어할까봐 합격한 대학도 포기하고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벌어 내년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했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꼭 못난 부모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미안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달려가는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이 입원했다는 병동을 찾아갔고 병실 밖으로 나와 있는 저희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분명히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했다고 했는데 다리가 아닌 팔에 깁스를 한 채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다친 건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대하는 저희 아들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죠. 너 괜찮은 거야?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야? 예? 아주머니 죄송한데 누구신데 그러세요?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긴 네 엄마지. 혹시 공사장에서 사고 나면서 기억까지 잃은 거야? 그래서 지금 네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냐고. 저기 죄송한데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전 아줌마가 누구인지 몰라요. 병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전 이만 가볼게요. 아들이 저를 처음 본 사람처럼 구는 것이 이상했지만 아들이 다쳤다는 말에 전 눈에 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아들이 공사장 사고로 기억에 이상이 생긴 건가 해서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엄청난 일을 상상도 못한 채요. 저희 아들을 따라 들어간 병실은 VIP 1인 병실이었는데 병실 안에는 딱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친근한 사람처럼요. 게다가 할아버지도 저희 아들을 아주 친근한 사람처럼 대했죠.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인 줄 알고 쫓던 사람은 진짜 저희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저희 아들과 닮은 사람이었죠.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제가 제정신이 아닌데다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보니 저는 당연히 제 아들일 거라 생각하고 말을 걸었던 거예요. 제가 말을 걸었던 청년은 저희 아들과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외모며 체구며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청년이 들어간 병실은 일반 병실이 아닌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VIP 1인 병실이었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절대 꿈을 꿀 수도 없던 곳이었죠. 저희 아들과 닮은 청년은 자기 병실까지 쫓아온 제가 이상했는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주머니, 아까부터 계속 어떤 착각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아주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주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혹시 아들분이 저랑 비슷하게 생겼던 건가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쪽이랑 너무 닮아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 아들과 비슷한 청년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다음 일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청년이 자기 병실로 돌아와 이야기했던 할아버지 얼굴을 다시 보는데 저는 기겁을 하며 넘어질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의 거듭된 이상한 행동에 병실에 있던 할아버지도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들을 닮은 청년을 본 것도 놀라운데 그 청년의 병실에 앉아있던 노인이 정말로 먼저 떠난 저희 남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행동이 이상하니 의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저를 보고 놀라시던데 제 얼굴에 뭐라도 묻은 겁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 병실에 들어와서 자꾸 실례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쪽 청년이 저희 아들이랑 닮은 것도 신기한데 어르신께서 먼저 떠난 저희 남편과 너무 닮아서 놀라서 그랬습니다. 추태를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저희 아들이 일하던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병실을 재빨리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막 병실에서 나가려던 저를 할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붙잡았던 겁니다. 저기 아주머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어 뒤를 돌아 할아버지를 보며 물었죠. 예? 어르신 왜 그러시는데요? 저 아드님이 다쳐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붙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중요한 일이요? 혹시 남편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저희 남편의 이름을 묻는 할아버지가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초면에 결례를 범한 것도 있고 해서 바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저희 남편이요. 사실 남편이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진짜 성은 모르는데 저희 남편 이름은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종현이? 제가 자꾸 이러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는데 혹시 남편분 왼쪽 발등에 동그랗게 화상 자국 있지 않나요? 어린 시절 외갓집에 놀러 갔을 때 혼자 아궁이 앞에서 불장난치다가 생긴 자국인데 그리고 혹시 남편분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음 보는 어르신이 아시는지? 아유, 드디어 찾았어. 내 새끼를 찾았어. 어르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자식을 찾았다니요? 아가 모르겠냐? 내가 바로 종현이 애비다. 네 시아버지라고. 예? 어르신이
저희 남편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저의 시아버지라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던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보육원에 들어갔을 당시 찍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저희 남편이 고아원에 들어가서 막 찍었던 사진인데 정말로 저희 남편이 어르신 아들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희 남편 사진을 보더니 눈시울을 적시셨습니다. 그리곤 저를 꼭 안으셨죠. 우리 아들 사진 맞아. 며느라. 아가, 정말 보고 싶었다. 아버님, 정말로 저희 시아버지가 맞으세요? 아버님 죄송해요. 남편이 살아생전 부모님 얼굴을 꼭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뵙지도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 새끼가 죽은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있었어. 너 혼자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을 했겠니? 나야말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님. 비록 남편은 먼저 떠나고 없지만 이렇게 살아계셔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아들을 닮았던 청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이라니? 그러면 지금 큰아빠 가족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잘 됐어요. 큰엄마, 저 큰아빠 동생인 박종철 씨 아들 박도연이라고 해요. 나이는 22살이고 큰엄마 조카라고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래, 만나서 반갑다. 어쩐지 우리 아들이랑 닮아서 놀랐는데 우리 조카였구나. 그런데 시아버지는 감정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가, 아까 아들이 사고로 다쳐서 여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손주가 다쳤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디냐? 우리 손주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고? 아, 맞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아버님, 우리 빨리 가요. 아까 전화로는 얼마 안 다쳤다고 했는데 우리 성준이가 정말로 괜찮은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시아버지와 조카와 함께 저희 아들이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희 아들이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들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막 입을 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껴안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귀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왜 다쳐? 귀한 내 손주, 내 보물. 갑자기 자신을 손주라고 부르며 붙잡고 우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많이 놀라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보며 설명해 주었어요. 성준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너 안고 계신 분이 네 친할아버지셔. 여기 병원에서 너희 친할아버지를 찾았어. 엄마 뭐라고?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엄마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네 작은아빠 아들인 너보다 2살 많은 도연이 형이고. 그러자 아들은 굉장히 놀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껴안고 울고 있는 시아버지와 자기와 닮은 저희 조카를 보며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서서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죠. 엄마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동안 찾고 싶어도 못 찾았던 할아버지랑 가족들을 어떻게 찾아?
아들 아니야. 너 껴안고 있는 분이 정말로 네 친할아버지고 여기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친척 형인 도영이 형이야. 진짜 우리 할아버지라고? 우리 친척 형이라고? 할아버지, 형! 제 말에 저희 아들도 실감이 났는지 시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동안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저희 가족은 그렇게 꿈 같은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 사연까지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예상대로 어린 시절 납치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납치범은 저희 시부모님에게 남편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납치범이 원하는 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까지 보냈지만 결국 남편을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편을 돌려보내다가 붙잡힐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을 그냥 아무데나 버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 들어갔고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았던 것이며 저희 아들 사정까지도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저에게 벌였던 일들도 전부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을 찾기 위해 갖은 애를 썼었더라고요. 정부에서 유전자 등록으로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에도 이미 등록을 해놓고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유전자 등록을 해놓고 저희 남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분노했던 부분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로 저희 언니요. 이런 괘씸한 것! 그러니까 아가, 네 언니가 두 분 사돈이 남긴 재산을 전부 빼돌린 것도 모자라 우리 종현이 죽고 도와달라고 찾아간 너를 내쳤다는 소리냐? 네, 저보고 하는 말이 정 돈을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서 식모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쳐 죽일 것이 있나? 아가, 네가 부모님 재산만 제대로 물려받았어도 이 고생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언니 때문에 지금껏 고생하면서 우리 귀한 손주가 그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쳤다는 소리 아니냐? 네. 하지만 제 탓도 있어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 성준이가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숨기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부족한 엄마예요. 아니다. 아가, 너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 종현이 떠나고 그 많은 빚도 갚고 성준이까지 건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가,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젠 내가 아가 너랑 우리 성준이 전부 책임질 거니까. 내가 이래봬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 예? 아버님이 잘 나가시는 사람이라니요? 내가 이래봬도 중견기업 사장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가 너랑 성준이는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성준이는 병실 도현영 옆에 VIP 1인실로 병실 옮기고 아가 너는 오늘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꾸나. 네 시어머니가 보면 아주 좋아할 거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시아버지께서 왠지 범상치 않아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시아버지 말에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시아버지께서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닌 옆에서 힘이 될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에 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 우리 종현이가 떠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그러니 아가 힘내거라. 알겠지? 네, 아버님.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연락해야 할 곳이 있을 것 같구나. 연락해야 할 곳이라니. 아버님 어떤 연락이요? 아무래도 아가랑 우리 손주 힘들게 만든 네 언니라는 인간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그렇게 말하며 시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박상무 작은아들 나다. 네 애비. 지금 내가 알아보라는 곳 좀 알아봐줘야 할 것 같다. 시간 지체하지 말고 되도록 빠르게. 그리고 너희 형이랑 형 가족들도 찾았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그래, 이 녀석 울지 말고 이따가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는 정말로 저희 언니에게 저 대신 제대로 복수해 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까지 저희 아들 병실로 찾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찾았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병원에서 달려오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저와 저희 아들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저희를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저희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괜스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지금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기뻐했을지 그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남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 후 저는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두 분께 기대는 것도 죄송하고 해서 전 계속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분께서는 떠난 남편 빚까지 짊어지고 아들까지 키우느라 고생한 저를 더는 고생시킬 수 없다면서 한사코 반대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관두게 되었고 시부모님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남아있던 빚까지 부모님이 전부 갚아주셨고요. 그리고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이며 동서며 조카들까지 전부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과 시아버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역시 제 아들은 시부모님의 손주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과 첫째 조카의 병실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며 병간호를 하시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이미 충분한 음식이 나오는데도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잘 먹여야 한다며 집에서 직접 손수 음식들을 해 퍼다 나르셨죠. 저희 아들도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맛있다며 아주 잘 먹었고요. 그러던 중 저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언니에 관한 것이었어요. 알아보니 형부네 회사가 저희 시아버님 계열 회사에 부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였던 겁니다. 게다가 요즘 형부네가 회사에서 납품하는 물건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였죠. 그 소식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주 잘 됐구나. 아주 좋은 일이야. 아버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버님 계열 회사의 형부가 안 좋은 부자재를 납품했던 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다 말고 그걸 빌미로 내 그것들을 아주 제대로 혼내줄 수 있으니까. 아가, 두고 봐라.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혼내주나. 시아버지의 계획은 제가 듣고서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형부네 제품에 불량이 많이 나니 시아버지 계열 회사가 형부네 회사와 계약했을 때 조건대로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형부네 회사의 대부분이 수익이 저희 시아버님 계열 회사의 거래에서 나오는 거라 만약 시아버지께서 계약을 끊으면 형부네 회사는 제대로 큰일이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후 시아버지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힐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언니와 형부를 제대로 깜짝 놀라게 만들며 당황하게 만들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 회사의 계열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시아버님 지시로 형부네 회사와 더는 거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형부가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에 시아버지는 형부를 만나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저희 언니와 함께 저희 시아버지를 찾아오도록요. 그리고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진짜 이유는 시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형부네 회사와 계약을 원치 않아 그렇다는 것도 귀뜸으로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형부와 저희 언니를 부른 곳은 회사가 아닌 바로 이젠 저희 집이 되어버린 시댁이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시아버지께 굽신거리게 바빴죠. 아이고, 대표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대표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집사람까지 왜 같이 보자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분을 직접 만나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 말이 맞아요. 대표님,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분도 저희를 만나면 분명히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인데요. 시아버지와 함께 두 사람이 오길 기다렸던 저는 형부와 언니의 이야기에 기가 막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 웃기고들 있네. 제 목소리에 언니와 형부는 저를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본 얼굴이지만 저는 금세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시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죠. 네가 여기 어떻게... 그리고 네가 뭔데 이 집에 있는 건데? 오호라. 힘들게 산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여기 가정부로 일하나 보지? 혹시 대표님이랑 우리 사이 이간질 시킨 중요한 사람이란 게 혹시 너였냐? 네가 우리 대표님이랑 계약 해지하라고 꼬드긴 거냐고? 대표님, 저거 제 동생인데 절대로 저거 말 듣지 마세요. 저거 못되게 살다가 제 남편까지 잡아먹어서 먼저 죽게 만든 것이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까지 저 모르게 빼돌린 아주 사악한 잡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제, 도대체 대표님께 뭐라고 쏙닥거리길래 대표님이 우리랑 계약을 안 하겠다고 그래? 아무리 우리가 잘 사는 게 부러워도 그렇지 왜 예전부터 우리처럼 착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하지만 그 후 언니랑 형부는 더는 길게 떠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몹시 화가 난 저희 시아버지께서 언니와 형부의 뺨을 때리셨으니까요.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주둥이로 우리 며느리 보고 서방 잡아먹은 년이란 소리를 해? 그리고 부모님 재산을 빼돌린 건 우리 며느리가 아니고 네 것이겠지? 네? 제 동생이 대표님 며느리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제 동생이 대표님 아드님이랑 재혼이라도 했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김종현이 아비 되는 사람이고 종현이 내가 젊었을 때 잃어버린 내 소중한 아들이야. 그런데 감히 니들이 우리 아들, 아니 우리 며느리랑 손주를 배신해? 힘들 때마다 우리 아들에게 손 빌려서 우리 아들이 도와줬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아들 떠나고 아들 가게도 망하고 우리 며느리 힘들어지니까 니들 입 싹 닦는 것도 모자라 도와달라고 찾아간 우리 며느리를 문전박대하며 쫓아냈다며? 그것도 예전에 사돈 두 분이 남긴 재산까지 빼돌리면서. 그런 니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계속 거래를 할 것 같아? 누구 좋아하라고 내가 그런 짓을 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니들 같은 것들은 혼 좀 나봐야 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놈 회사랑은 오늘부로 계약 끝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니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려주려고 오늘 그 말하려고 만나줬던 거니까.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부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동생에게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은 이미 오래전에 전부 써버리고 없지만 그래도 동생 몫은 어떻게든 마련해 제가 돌려줄게요. 이 제가 못해 먹어서 동생 힘들 때 모르는 척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 남편 회사까지 어려워지면 앞으로 저보고 남편 얼굴 어떻게 보라고요. 저 이러다가 남편한테 이혼당할지도 모릅니다. 대표님, 제발 저희 좀 한번 살려주신다 셈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 처지한테 저희 둘이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대로 저희랑 계약 끝내시면 저희 회사 망한다고요.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어디 니들도 한번 망해서 우리 며느리랑 손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느껴봐. 그러자 이번에는 언니와 형부가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서운하게 굴었지? 우리 이 기회에 화해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제발 네 시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우리 남편 회사랑 계약 끝내는 거 없던 일로 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라. 응? 그래도 나 네 언니잖아. 그래, 처제. 아무리 그래도 혈육인데 처제도 언니가 잘못돼서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지금이라도 화해하고 좋게 지내자.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와서 화해하고 좋게 지내자고? 우리 언니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떤 언니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동생 재산을 빼돌리며 힘든 거 보고 나 몰라라 하는데? 난 그래서 당신들 고생하는 거 봐야겠어. 그래서 니들이 했던 못된 짓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거 꼭 보고 말 거야. 언니가 나한테 그랬지? 정 돈 없으면 나보고 언니네 식모살이라도 하라고?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형부 사업 망해서 정 힘들면 어디 가서 식모살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때였어요. 언니랑 형부에게 벼르고 있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설거지통에 잔뜩 물을 채우고 오셔서는 저희 언니와 저희 형부에게 물세례를 끼얹어 버렸던 겁니다. 아우, 차가워! 아유, 저거 에레 비싼 옷이 다 젖었네. 이 악독한 것들! 니들 때문에 우리 며느리랑 귀한 내 손주가 하지도 않을 고생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어. 우리 손주가 지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는데도 등록금 걱정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돈 벌겠다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큰일 날 뻔했었다고. 어디 니들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이 잡것들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희 언니와 형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와 함께 말리기 시작했어요. 언니나 형부 같은 사람은 때릴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언니와 형부는 집에 있던 일하시던 분들에게 붙잡혀 저희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저희 시아버지 계열 회사와 계약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정말로 저희 형부네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하게 되었고, 언니와 형부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다가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먹고 살기 위해 청소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감사한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저희 아들도 이번에 수능 시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지금은 원하던 대학에 다니며 열심히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꼭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절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절 늘 안타까워 하시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그 고생 덕분에 지금의 감사한 삶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시부모님을 잘 모시며 저희 아들과 함께 살아갈 생각입니다. 비록 삶이 뜻대로 안 되고 고달플 때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 힘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모두 소중한 존재니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